메타버스가 워낙 한 이슈인데 사실 그 기숙사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다 보면 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나요? 네. 주말에는 집을 가죠. 네. 그러면 집을 가면 여러분 가족들이랑 얘기할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좀 가족들 간에 공부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제페토나 인프루엔서를 쓰고 있는 학생들 들어보면 제페토나 인프루엔서 공부하느라고 그럴 시간이 없군요. 네, 좋아요. 괜찮아요. 예.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 이슈예요. 지금 이 바깥 세상, 특히 기업들에서는 너무 핫 이슈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거기서 뭘 하느냐? 입학식도 하고요, 대학교 졸업식도 하고, 그 다음에 채용 면접도 하고, 공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모든 게 다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건데, 이제 2시간인데 중간에 쉬었다 하면 좀 붙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연속으로 하고 좀 일찍 끝내드리는 거 볼게요. 그 다음에 100분을 할 건데 90분 정도 제가 강의를 하고 10분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 Q&A를 좀 받을 거예요. 아마 제 강의 듣고 나면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외고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 플랜이 아마 유학도 많이 갈 거 그렇죠? 네. 그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건 이제 통합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디지털 트윈 전문가예요. 들어갔나요? 디지털 트윈? 네, 들어간 학생도 있고 안 들어간 학생도 있고 제가 사전 진단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보니까 상당히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있고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지 낮아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트윈은 쌍둥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디지털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휴먼 트윈 그럼 뭐예요? 진짜 쌍둥이에요. 근데 디지털 트윈은 뭐냐?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디지털 컴퓨터 온라인에다가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느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생활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우리 각자 다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으로 연동이 돼요. 그러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디지털 트윈으로 뭐라 하냐?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요.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시뮬레이션. 네. 이제 왜냐하면 이 가상 세계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걸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요. 그 조건을 다시 우리 현실 세계로 보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디지털 트윈이에요. 과거에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기억합니까?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는 뭐냐?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얘기를 유비쿼터스라고 해요. 그게 한 10년 전에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고 연결이 가능하려고 하면 뭐가 중요했느냐? 통신이 중요해요. 특히 무선 통신. 근데 지금은 5G, LTE가 4세대고 5G가 5세대잖아요. 지금 이제 6G가 나와요. 6세대로 나오는데 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실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연결이 안 돼요. 10년 전에 유비쿼터스가 나왔을 때는 통신이 그 당시에는 3G였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데이터를 순식간에 많은 데이터를 보내기 어려워요. 그리고 데이터 보내다가 끊김이 생겨. 레그 같은 게 생기고 단절이 생겨요. 근데 지금 어때요? 끊기는 5G가.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얘기 많이 듣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지만 훨씬 더 5G보다 빠른 고속, 초고속 인터넷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수없이 많은 자동차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자동차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센싱을 해야 돼요. 센서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운전할 때 눈, 귀 이런 걸 다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도 운전하실 때.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이 그렇게 센싱해서 판단하고 액션을 취하는 거를 그대로 디지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운전할 때는 내 차와 옆 차가 서로 통신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차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만 내가 보면 됐어. 그런데 자율주행은
이 모든 데이터들이 통신이 되면서 지금 옆차가 몇 킬로 속도로 가고 있고 얘가 어떤 상태고 이런 게 다 알게 돼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오고 가요. 그런데 이 옆차가 가다가 벼랑간 좌회전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내가 딴 데를 주시하고 있다 보니까 이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못 보면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자율주행 장치가 어때요? 늘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통신하기 때문에 얘가 뭔가 다른 행동을 하면 감지해서 내가 서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해요. 그래서 미래 시대에는 자동차 사고가 없어집니다. 네. 우리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요. 그렇죠? 음주운전도 하고 졸음운전도 하고 근데 자율주행 시대로 가면 그런 사고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어떤 사고가 있냐? 통신상의 장애가 일어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자, 저는 기계공학을 했어요. 대학원에서 기계공학을 했고 제가 대학원에서 기계공학을 했던 게 뭐냐면 현실 세계의 어떤 그 설계를 할 때 이거를 컴퓨터로 모델링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해서 거기서 최적화된 결과물을 가져와서 현실 세계에 반영하는 지금 얘기하는 디지털 트윈을 제가 40년 전에 전공했어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제가 전공했을 때는 통신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통신 개념이 들어가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통신이 그만큼 중요해진다. 그래서 5G가 아니고 6G 정도 수준으로 통신이 원활하고 빨라야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정통이 책을 29권을 썼다는 얘기는 엄청난 글을 썼다는 얘기죠. 근데 책 한 권을 쓰려면 100권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100권을 읽어야 책 한 권 쓸 만큼의 이 지식 정보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해요. 제가 거의 30권을 썼으니까 100권씩만 해서 3000권을 읽었겠죠. 물론 그보다 더 읽었어요. 이런 거고 요 책이 이제 이번 주에 나왔어요. 메타버스 트렌드 2025라고 이 책이 나왔고 제 책들은 다 기업들 대상으로 회사에서 쓰이는 역량이 있어요. 비즈니스 역량.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일즈, 협상, 리더십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제가 책을 냈고 그런 교육을 제가 제 고객사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자책이고요. 이 다국적 기업들이 이 왼쪽에 한 70개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다국적 기업들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는 제 고객사들입니다. 국내에서 다국적 교육을 제가 가장 많이 시키고 국내 대기업들 한 400개 회사들 이런 회사들 제가 다 교육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책에 대한 차례인데 7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오늘 특강도 이 7 챕터를 2시간 만에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한테 필요한 내용들 한 3챕터 골라서 제가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마 아까 교장 선생님이랑 제가 잠시 대화를 했는데 도서관에도 좀 들여놓으시겠대요. 그럼 그때 읽으셔도 되고. 자, 메타버스라는 게 뭘까요? 메타버스. 단어는 메타는 초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에 있고 초월 세계를 메타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버스는 유니버스, 우주, 이 세상의 의미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 세상을 초월한 세계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건 말로는 뭐 이해가 되는데 머릿속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여러분이 게임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게임. 컴퓨터 게임 하죠. 그럼 게임에 나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가상의 세상이죠. 현실은 없는.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에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죠. 그런 가상 세계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게임과 메타버스가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 세상이랑 우리 메타버스가 뭐가 다르냐? 게임은 거기에도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뭔가 미션을 수행하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게임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지가 임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게임 개발자가 마련해 놓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 절대 자유도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메타버스는 그런 자유도가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잭센터나 이 브랜드를 보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요. 물론 거기에 그 공간, 그 스페이스의 제약은 있지만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바타라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 게임에서 여러분이 주인공 역할을 했을 때에 미션을 수행하다가 죽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근데 이 메타버스는 아바타가 죽는 경우는 없어요. 계속 활동을 하는 거죠. 다만 아바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 다른 사람이랑 소통을 해요. 물론 게임의 MMORPG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데는 채팅하고 소통을 하겠지만 그런 소통의 차원이 아니고 일반적인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뭐 파일, 디지털 파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게임을 하면서 경제 활동이 돼야 안 돼요? 경제 활동이라는 건 소비만이 아니고 소득도 들어오는 네? 그런 활동이 안 되잖아요. 거의 게임 하려고 그러면 뭔가 물건을 사야 되고 아이템 사야 되고 소비만 하죠. 근데 메타버스는 소비하는 차원만이 아니고 거기서 생산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요. 그래서 이제 잭페터의 이 브랜드에 보면 아바타를 본 적이 있나요? 굉장히 예쁜데. 굉장히 예뻐요. 막 갖고 싶어. 그럴 정도다. 그래서 뭘 하느냐? 거기서 내 아바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치장을 해요.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액세서리, 옷, 구두, 핸드백. 네? 그런데 사람은 뭐가 있어요? 과시욕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 너 이거 안 가졌지? 난 이거 있어. 이런 과시욕이 있어요. 이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 내 아바타를 더 멋지게 꾸며 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멋지게 꾸미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 이제 굿즈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굿즈 중에서 비싼 굿즈를 사서 내 아바타한테 입혀. 예를 들면 우리 실세계에서는 이 패션 관련해서 가장 비싼 굿즈들이 뭐가 있어요? 브랜드가 샤넬, 뭐 구찌, 뭐 발렌시아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입으면 괜히 뭔가 내가 가진 사람 같고 있는 사람 같고 똑같아요. 메타버스 세계도 내 아바타에다가 구찌 옷을 입혀요. 샤넬 백을 들게 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사야 돼요. 그거를 화폐를 해서 지급을 해야 돼. 그런데 뭐가 있냐? 소비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많은 사용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잭페터 같은 경우는 2억 명이 사용자가 있다고 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럼 2억 명이나 소비자가 될 수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신상이 나왔어. 그럼 그 신상을 내 아바타한테 입혀. 그럼 엄청난 수요가 생기겠죠.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바타 굿즈 디자이너들이 나와요. 이해가 되셨죠? 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우리 실생활에서 디자인하는 것처럼 아바타를 위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냐? 우리나라에서 1,500만 원 월간.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 메타버스는 굉장히 새로운 공간, 3천 공간이 중요해요. 이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간 디자인. 그래서 그런 게 있다 하는 얘기를 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메타버스가 언제부터 나왔느냐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데, 메타버스는 한 30년 전에요. 스노우 크래시라는 SF 소설에서 나왔어요. 소설에서 30년에 나와서 메타버스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좀 잠잠해지다가 이게 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1990년도에 인터넷 WWW 월드와이드 웹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게 어디로 넘어갔죠? 모바일로 넘어갔어요. PC에서 하던 것들, 노트북에서 하던 것들이 이제 손안에 모바일로 넘어갔어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2008년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바일이나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 메타버스로 넘어가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는
3차원 인터넷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인터넷 여러분들 홈페이지나 접속하면 다 뭘로 보여요? 2차원으로 보여요. 그렇죠?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아바타, 잭 패턴의 이 브랜드 아바타들이 거의 3차원으로 보여요. 3차원 아바타가 보입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화면을 눈으로 볼 때는 2차원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뭘 써요? 3D 안경을 쓰죠. 우리가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을 때 3D 안경을 딱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입체감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추세냐면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불러요. HDM 맞나요? 오큘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쓰는 거. 네, 그걸 딱 쓰면 이제 3차원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세상을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집에서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뭘 갖고 있어요? 줌 갖고 있어요. 줌은 다 2차원이에요. 그렇죠? 네. 앞으로는 이제 이 HDM이라는 이 디스플레이 쓰고 3차원에서 학습을 하고 일을 하고 소통하는 시대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수준 진단을 했더니 요게 참가한 사람들이 자가 진단한 내용이에요. 3점이 평균인데 2점대로 보통 나왔어요. 네. 근데 대학생들을 제가 진단한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오히려 대학생보다 수준이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니까 성인들일수록 나이가 든 사람들일수록 이 메타버스가 지금은 뭘 인식되냐면 잭패터나 인프랜드처럼 게임, 엔터테인먼트라는 인식 때문에 접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건 어린 애들이 노는 데야. 네, 이런 인식 때문에 성인이나 대학생은 접근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가장 접근을 많이 하는 층이 어디냐? 초등학생. 잭패터 인프랜드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거의. 네, 그렇죠. 재밌거든요.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앱으로 이게 선취되니까 한번 잭패터 인프랜드에서 한번 선취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난 그런 거 안 해가 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는 메타버스 세계로 가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메타버스의 대명사라고 하는 잭패터와 인프랜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다? 알아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거기 빠지라는 얘기 아니고 한번 경험해보면 재밌겠네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 동영상은 메타버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모아서 엑기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이 전체 내용 중에 몇 %나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동영상을 보고 깊이는 아니더라도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되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가 이해가 되면 안 되는지는 메모해도 좋아요. 보면서 이게 소리 나오니까 비대면이 익숙해진 지금 사람들은 랜선을 통해 집에서 일하고 수업을 듣고 데이트도 하며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각자의 부캐를 만들어 사람들과 만나는 디지털 공간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현실이면서도 가상세계의 메타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기득권 출발!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을 무대 삼아 신곡을 발표하고 콘서트를 여는 가수들이 등장했습니다. 가상 컬렉션을 선보여 패션쇼를 여는 패션 브랜드도 나왔죠. 게임만이 아니라 입학식과 신입사원 OT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할 학교와 기업도 있습니다. 번거롭게 머리하고 차려입을 필요도 없고 어떠한 제약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메타버스가 그저 아바타를 움직이며 가상 공간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의 사회 문화적 활동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의 융합 메타버스를 구현한 최초의 인터넷 기반 3차원 가상현실 게임 세컨드 라이프 제작자 필립 로즈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소설에 등장한 것을 따라 만든 것이죠. 로즈데일이 말한 소설은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 스노우 크래시였습니다. 고글과 헤드폰을 쓴 채로 아바타는 가상의 신체를 빌려 접속하는 소프트웨어 조각들로 세워진 그래픽 지구, 초월, 메타, 현실 세계, 유니버스가 결합된 메타버스가 소설의 주요한 세계관이었죠. 소설과 게임이 나온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가상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왔습니다. 현실의 사람들과 이 거대한 세계를 가상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가상에서 얻은 것들을 현실로 되돌릴 수도 있어야 한다. 만약 가상 공간이 현실과 동일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가상을 초월하여 현실과 연결되는 새로운 3차원 세계를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컴퓨터 과학자 마크 와일리의 주장에서 대답을 찾았습니다. 머지않아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도록 수많은 컴퓨터
컴퓨터로 연결된 네트워크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이 마크 와이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 여기저기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버추얼 리얼리티, 바로 UVR 시대를 예견한 것이죠. 현실의 맥락을 잇는 디지털 세계 메타버스 기술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후 가상세계 속에서 건물도 짓고 물건도 만드는 게임처럼 각종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디지털 트윈이 등장했습니다. 현실 세계를 복제한 가상세계를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구글 얼스와 각종 내비게이션 앱이 그 대표적인 기술이죠. 처음에는 항공우주 분야에서만 사용되던 디지털 트윈은 점점 발전하여 게임을 넘어 교육까지 사회 전 분야로 뻗어나갔습니다. 가상으로 증강된 현실을 이리저리 바꿔보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미래를 통해 현재를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도를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 과거의 유비쿼터스와 디지털 트윈은 급격히 확장됐고, 이제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보았던 메타버스는 첨단 과학기술을 힘입어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한 흐름에 맞춰 메타버스도 체계화되기 시작했죠. 우리의 인식에 새로운 정보를 쌓아올리는 증강과 현실 같은 가상세계를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의 기술적 측면, 거기에 아바타, 프로필 등의 정체성에 초점을 둔 내적 기술과 그 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쥐어준 외적 기술의 사용자 측면이 더해져 메타버스를 지탱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가 발전함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유형의 라이프 로깅이 있죠. 현실 세계 위로 가상 이미지를 더 씌워주는 증강현실도 등장했습니다. 실제 세계보다 정보적으로 더 확장된 가상세계, 거울 세계를 넘어 아예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세계 속에서 아바타가 되어 돌아다니는 가상세계까지 만들어졌죠. 한마디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순간들을 캡처, 저장, 공유하는 SNS도 메타버스,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몬스터를 잡는 증강현실 게임도 메타버스. 이제 현실 세계의 서비스 대부분이 가상세계에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사실상 놀랍고 새로운 기술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과학기술들이 결합돼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메타버스를 지탱한 주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아바타가 입는 옷이나 음식, 아바타들과 머물 수 있는 건축물까지 디지털화된 실제 자산으로 여겨지죠. 컴퓨터와 약간의 창의력만 있으면 너도 나도 디지털 디자이너, 디지털 건축가가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초대형 공유 작업실이 생겨나면서 모두가 자유롭게 창작하며 놀 수 있는 제2의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듭니다. 디지털 공간이다 보니 엄연한 상품으로 내놓은 창작물이 복제되기 쉽지 않을까? 그리하여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등판 디지털 창작물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위전은 어렵고 추적은 쉬운 이 디지털 자산을 우리는 NFT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NFT는 상호 교환이 가능한 기존의 암호화폐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종의 계약서처럼 고유한 값을 갖기 때문에 개별 토큰마다 희소성을 가지며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됩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예술품을 구매한 소유자라면 NFT를 이용해 진정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죠. 아직까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NFT와 같은 암호화폐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의 경우 하루아침에 쫄딱만 하면 비싸게 산 아이템이더라도 데이터 우주 속 먼지가 되어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플랫폼 간의 보안성이나 화폐로 쓰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 규모 등의 기술적, 환경적 제약이 해결되면 NFT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가 도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암호화폐는 메타버스를 견고하게 만들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죠. 이렇게 인프라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 결국 기술, 더구나 메타버스 플랫폼에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기술이 융복합되어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한계에 부딪혔던 과거와 달리 AI, 클라우드, CG 등의 발전으로 기술 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가상현실 자체를 온전한 세계로 실현한 VR과 실제 공간 위에 가상의 오브젝트를 겹쳐서 비춰주는 AR이라는 실감 기술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발전하였죠. 더불어 메타버스를 보다 생생하게 체험시켜줄 손목밴드, 반지, 장갑 같은 하드웨어 기기들이 서서히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PC, 모바일과 결합해 VR 기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그간 높은 가격과 고글 형태를 가진 HMD의 무거운 무게로 저조했던 VR 기기가 최근에는 VR과 AR의 장점만 합쳐 그 사이를 오가는 혼합현실 MR의 영역에 도달했죠. 이에 맞춰 메타버스 기기는 주변과 차단될 수 있는 VR과 현실을 일부 허용하는 AR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경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휴대성은 높이고 인체 가해지는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 기기의 무게와 크기도 줄이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고도로 집적된 반도체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인간의 인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각, 바로 기기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데요. VR, HMD의 경우 크기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 여러 장의 얇은 반사 필름을 사용해 팬케이크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내부에서 빛이 여러 번 반사해 초점 거리를 극복하여 기기의 크기를 줄이는 방식이죠. 하지만 화면이 너무 어둡게 보이고 고스팅이라 불리는 잔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마크 주커버그의 페이스북에서 팬케이크 디스플레이 단점을 극복한 하나의 광학 기술을 알리게 됩니다. 바로 여러 장의 얇은 홀로그램 필름 레이어와 레이저 광원 기술, 방향성, 백라이트를 활용한 기술로 주목을 받은 것인데요. 먼저 기존의 VR 기기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디스플레이 패널과 렌즈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패널의 빛이 렌즈로 전파된 다음 눈으로 향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패널과 렌즈 사이 공간을 크게 줄인 홀로그래픽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빛을 제어하여 패널과 렌즈 사이를 앞뒤로 여러 번 이동시킨 다음 눈을 향해 나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이 기술을 사용하면 밝아진 화면은 물론 기기의 두께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무겁고 투박한 VR 기기를 앞으로 등장할 선글라스 모양의 기기로 만드는데 지름길이 펼쳐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실감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는 잘 구축된 세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깊고 높고 무한한 세계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사용자와 최대한 밀착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 체험을 주도하는 하드웨어 기기에 따라 경험의 수준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에 소프트웨어를 주로 다루던 뉴스의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에 딱 맞춘 하드웨어까지 내놓고 있듯 메타버스를 키우기 위한 기술들이 앞으로 더 빨리 발전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술은 가상 공간에 자, 이 정도만 보여줄게요. 좀 이해가 돼요? 예, 앞단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외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문과, 이과가 아니잖아요. 여기 계속 기술 얘기가 나와. 그렇죠? 그럼 저는 기술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고 뭐 수학, 과학을 잘 모르겠는데 계속 기술 얘기가 나오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술 얘기가 나오지만 기술이 처음에 나올 때는 기술이 이렇게 엄청 많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기술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고도화될수록 기술이 숨어들어요. 기술은 숨겨지고 기술을 통해서 구현되는 그 활용성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지금 쓰면서 스마트폰의 구조 이런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뭐 GPS가 들어가고 뭐 카메라가 들어가고 나치판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별로 이야기 안 하죠. 네. 그만큼 고도화가 돼서 기술이 스며듭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술 얘기가 나와도 그냥 이해만 하는 차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게 할 거냐?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들을 다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쓰지 마 그러면 못 살걸요? 그렇죠? 네. 그게 내 삶의 뭐 대부분인데 마찬가지로 메타버스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쪽으로 갈 거라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난 메타버스 잘 몰라 관심도 없어 몰라도 돼 저건 기술이야 이러지 마시고 계속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돼요.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저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 들여다보세요. 네, 그래야 익숙해집니다. 네. 외국어를 공부하니까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이프 사이클. 이건 미국의 가트너 그룹에서 매년 한 번씩 발표를 해요. 조사를 해서.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유학을 가게 돼도 앞으로의 세상은 기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뭐 이과냐 문과냐에 관계없이 기술을 어느 정도 알지 않으면 이제 안 돼요. 그래. 스마트폰이 다 기술의 종합체인 것처럼 그거 다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문과생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안 쓰나요? 아니잖아요. 네. 하이프 사이클인데 이게 뭐냐? 새로운 기술이 세상에 나오면 요게 딱 등록이 돼요. 예, 예를 들어.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그 기술이 발달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 위로 갈수록 고도화되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이 되고. 그래서 최정상에 있을 때 그 기술이 최고 정점에 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얀 곡선을 그린다는 얘기 뭐냐면 그 기술이 점점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기술만 보이다가 이 기술이 고도화되면 기술은 뒤에 숨어들고 서비스만 보여요. 기술이 사라진 게 아니고 기술이 워낙 고도화가 되니까 서비스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우리 생활 속에 들어가고 이제 더 이상 기술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거. 되든가 아니면 어떤 기술들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게 2020년에 나온 거예요. 이건 1년에 한 번씩 발표하기 때문에 올해가 2021년이기 때문에 올해 거는 내년에 발표해야 돼. 없애야지. 그래서 이거는 작년 거예요. 이 기술이 가장 최근의 기술이에요.
즉 정점에 있는 기술이 뭐냐를 봐야 되고 특히 이쪽 부상하는 기술들이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 다 AI, 인공지능. 요즘 다 인공지능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냐? IoT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 그건 뭐냐면 사물끼리 서로 통신하고 데이터 주고받는 걸 IoT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메타버스 세상이 되면 IoT, 사물 간의 인터넷이 아니고 인간 간의 인터넷으로 넘어가요. BOT, Behavior T 해가지고 휴먼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움직이고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기술들이 구성이 된다. 그래서 하이프 사이클은 꼭 한번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 인터넷이라고 해요. 디지털 트윈 얘기는 제가 해드렸고, 자 메타버스 플랫폼에 뭐가 있냐면 로블록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미국에서 개발된 로블록스 플랫폼 게임인데 로블록스는 뭘로 되어 있냐면 레고 같은 모양의 아바타가 레고, 예. 아바타가 레고 같은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요걸 보고 네이버가 제테크를 만들었어요. 제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프렌드, SK텔레콤이 이프렌드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크게 제페트와 이프렌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뭐를 갖고 하느냐 주로 엔터테인먼트 공연,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행사 이런 거 위주로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게더타운이라고 들어봤나요? 게더타운, 네,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게더타운이 줌처럼 온라인으로 화상을 하는데 줌은 여기에 뭐가 나와요? 우리 얼굴이 나오죠 항상 계속,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 공기전 화면이 나오는 거 하는데 이 게더타운은 여기에 내 아바타들이 나와요. 줌에서는 내가 어디 있는지는 관계없는 정보 아니에요. 그냥 얼굴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메타버스는 아바타가 등장해요. 만약에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방 우리 같이 들어갔다. 여러분 각자의 대표하는 아바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바타를 움직여요. 키보드나 마우스를 갖고 움직여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제가 좀 어떤 거리에 있다가 이렇게 한 사람한테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 안에 들어가면 서로 간에 비디오가 탁 켜져요. 현실처럼 우리가 멀리 있으면 목소리도 안 들리고 얼굴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면 이야기도 들리고 얼굴도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바타가 서로 멀리 떨어질 때는 얼굴을 못 봐요, 상대방 얼굴을. 근데 내가 다가가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와서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면 딱 비디오랑 마이크가 켜져요. 좀 달라요, 줌이랑. 그런데 지금 이제 줌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1시간 내내 줌에서 내 얼굴이 나오죠. 상대방 얼굴도 나오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계속 주시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무시시한 얼굴로 줌에 참여 못하잖아요. 옷도 그렇고. 줌을 하는 기간 내내 내 얼굴이 그대로 끌어주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날 보는 거 같고 나도 상대방 얼굴만 보는 거 같고 피곤해요. 그런데 메타버스는 그렇지가 않다. 내가 말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다가가면 켜지고 소통을 하고 또 멀어지면 또 안 나타나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줌을 대체하는 앞으로의 모든 여러분이 해왔던 교육, 회의, 화상회의, 그 다음에 온라인 협업 이런 것들 다 대체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2차원이에요. 여기는 아바타는 되게 작고 조합해요. 2차원. 그래서 지금 뭐가 개발이 됐냐? 3차원 아바타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대신에 3차원이 되려면 우리 눈으로는 그냥 보면 3차원이 안 보여서 뭐를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HDM을 써야 돼요. 네? 이 기기를 써야 돼요. 그럼 이게 3차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페이스북 쓰나요, 여러분들? 쓰는 학생도 있죠. 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가 거기 CEO인데
페이스북이 기존에는 그 텍스트 아니면 이미지 이런 걸로 이 소셜 커뮤니케이션 했던 도구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누가 지배하느냐? 소프트웨어 OS를 갖고 있거나 오퍼레이팅 시스템 누구의 OS를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여러분 컴퓨터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OS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휴대폰에 뭐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은 iOS. 그게 OS예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죠? 그런데 메타버스 세계로 가면 이제 새로운 OS가 필요해요. 그 OS가 뭐냐? 이제 3차원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HDM 이거와 연동돼서 이 기기를 활용하게 하는 그 OS가 필요해요. 이거는 컴퓨터 OS나 스마트폰 OS랑 다른 OS예요. 디바이스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은 어떤 회사예요? OS가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네.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하고 있고 스마트폰은 구글이나 애플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거기서 뭔가 블럭을 걸으면 페이스북에 사용자는 못 써요. 그럼 페이스북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소권이 없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근데 지금 사용자는 거의 30억 명, 제일 많은 사용자가 있는데, 그래서 부족하고 무슨 생각이냐? 그 플랫폼. 네? 이 플랫폼이 없으면 미래에는 페이스북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늘 고민하던 차에 뭐랬냐? 메타버스 세상이 되면서 3차원이 중요하니까 그럼 3차원에 연관된 OS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이 HDL 이걸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2조 원에 인수를 해봤어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OS를 만들어서 시중에 내놨고 작년에 나왔어요. 오큘러스라는 게. 네. 3차원을 보는 기기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워크룸이라는 메타버스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지금 메타버스 시대로 가면서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한테 밀렸던 지배당했던 거를 일시에 지금 역전하고 있어요. 메타버스에서 페이스북이. 근데 제가 예상컨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다른 뭔가 물밑에서 개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럼 플랫폼의 경쟁이에요. 플랫폼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와서 놀게 할 수 있는 장터. 페이스북도 플랫폼이고 카톡도 플랫폼이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얘기는 제가 해줬고 다른 얘기는 이게 페이스북 여유의 얘기고요. 이 3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Mark Zuckerberg says in 5 years, Facebook will not be the social media company as we know it. It will be a metaverse company. Now that term was invented back in 1992 in the novel Snow Crash by Neil Stephenson. Released today. The internet. What is it? www. What? How does that work? You know, I don't want to be a mean years from now when we're talking about metaverse. How do you see the metaverse?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The next generation of the internet. So you can kind of think about it as instead of being an internet that we look at, it's an internet that we are a part of or that we can be inside of. Think films like Ready Player One. The idea of a metaverse went by a different name. Except for eating, sleeping, and bathroom breaks, whatever people want to do, they do it in the Oasis. I always wanted to help build this kind of immersive system that you could be in with your friends and feel like 예. it's basically a 어떻게 연결했느냐를 service 보여드릴게요. for collaborating together and doing something. 3차원 메타버스예요. This overall vision that we talked about, and something we've 이게 been 이제 using internally in Facebook HDM for a while. 장비를 써야 돼요. 3차원이 보이는 It basically gives you the opportunity to sit around a table with people and work and brainstorm and whiteboard ideas. People can't be there through virtual reality. They can just video conference in, so you can include everyone. But it's
지금 요 화상을 보고 확인됐죠. 현실에서 내가 이거 딱 써. 멍청이 있는 사람도 쓰고 그럼 온라인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3차원으로 쏘는 거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봤나요? 탐 크루즈가 나오는 건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얘가 뭘 딱 쓰고 허공에서 막 이래. 근데 우리가 보기엔 허공이지만 걔는 뭔가 윈도우, 창들이 막 거기 있고 그걸 내가 재배치하거나 뭐 확대 축소하죠. 그래서 무슨 뭔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현실이 된 거예요. 영화 속에서 봤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야 저런 세상이 올까 했는데 그 세상에. 네. 그 다음에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봤어요? 네. 안 봤으면 꼭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 메타버스가 뭔지가 알아요. 아바타라는 영화 봤습니까? 좋아요. 아바타에서 그 제이크 하반신 마귀자잖아요. 주인공이. 제이크가 그 나비족이 사는 세상하고 가기 위해서 뭐래요? 딱 누워가지고 딱 접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현실에 있는 제이크가 살아있지 않은 거기 아바타도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현실과 가상세계가 연동이 돼 있다는 거죠. 연동이 돼 있다는 거. 매트릭스 맞죠? 레오가 매트릭스 세계로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이 뒤통수에다가 케이블을 딱 연결시키죠. 그런 것들이 다 그 현실에서 가상세계로 접속하는 수단, 도구예요. 프로토콜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는 꼭 보세요. 중간에 거 보시면. 아이언맨도 봤죠? 자, 좀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눈을 딱 가리면 이 현실 세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게 가상현실이에요. 그런데 아이언맨의 수트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언맨은 바깥 세상도 보면서 이 앞에 뭐가 나타나죠? 즉 현실 위에 가상이 얹혀지는 거. 이게 증명현실. 이해가 됐어요? 네. 가상만 보이는 건 가상현실이고 가상이 현실과 겹쳐져 보이는 건 증명현실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뭐가 나냐면 얼마 전에 구글에서 글래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알죠? 안경인데 보통 보여요. 이렇게 현실이 보이는데 여기에 새로운 것들이 겹쳐지는 거예요. 근데 구글 글래스가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을까요? 이게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돼요? 초상권 문제가. 그래서 법적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구글 글래스가 어디로 이 피보팅 바뀌었느냐? 일상생활에서는 못 쓰게 하고 대신에 산업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면 뭐냐? 여기 이제 장비가 있어요, 기계가 있어, 모장이나 누군가 와서 고쳐야 되겠죠. 보시는데 이 기술자가 아주 유능한 기술자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매년 찾아오면서 다 해야 되겠죠. 매년 찾는 사람 모르겠어. 그런데 그때 이 글래스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지금 장비의 어느 부위인지를 인지를 하고 카메라로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해체하는 방법, 조립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 매뉴얼 없이도 수리나 모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글래스는 산업계로 갔어요 지금. 그런데 글래스가 다시 나올 겁니다. 대신에 현실 세계에서는 카메라 작동이 안 되게 할 거예요. 초상권 때문에. 여기 이제 글래스여야 돼. 이게 글래스죠? 네, 글래스. 투명 렌즈가 있고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게 더 들리듯이. 자, MZ 세대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Z 세대일 거예요, 그렇죠? 왜 MZ 세대가 메타버스에 빠질까요? MZ 세대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세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옆에 두고 생활했으니까. 근데 왜 MZ 세대가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이나 여러분 Z 세대,
그다음에 여러분 앞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40대인데 이 세대가 지금 뭐예요? 이 경제 활동의 주축이 나왔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 30대, 40대, 20대랑 또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하고 몇 년 지나면 사회를 하고 또 여러분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 즉 지금 주 소비층이나 아니면 미래 소비층들을 겨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들은. 여러분들 뭔가 팔려면.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은 홍보를 하잖아요. 그 홍보를 어디다 하는 게 좋아요? 내 고객이 있는 데다가 홍보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무 데도 없는 데다가 그냥 홍보를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고객이 있는 데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MZ세대가 어디서 놀고 있어요? 메타버스에서 놀고 있는 거야. 제페토나 이 프렌드에서.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뭔가를. 그럼 어떻게 홍보를 거기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찌가 가상 그 샵을 어디다 열었어요? 제페토에. 거기에 이영웅이 들어와서 놀고 있으니까 노출이 잘 될까? 이해되셨어요? 지금 기업들이 그래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페토가 있는데 제페토 옆에 빌디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네? 빌디시 있고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빌디시는 뭐냐면 공간을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이 제페토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해서. 그 다음에 스튜디오는 뭐냐? 아바타가 입을 수 있는 옷, 의상, 모자, 신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제페토나 이 브랜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일단 쓰는 사용자 입장이 되셨다가 이거 재밌네. 나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데 아니면 나는 이 공간 설계에 내가 관심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저런 툴을 갖고 만들어 보라. 제페토에는 드라마라는 게 있습니다. 드라마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들어가서 제페토 드라마를 치면은 무지하게 많은 드라마들이 나와요. 그게 다 누가 만든 거냐? 여러분 MZ세대가 만든 드라마예요. 과거에 드라마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뭔가 찍고 뭐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드라마를 굉장히 쉽게 만들죠. 그런데 드라마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유튜브에 올려서 아니면 제페토에 올려서 노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젊은 학생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뭔가 한다 그러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어떤 면에서는 뭐 학생이 무슨 돈 생각해야 할지는 몰라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좀 학생 시절부터 돈에 대한 그 관점 이런 걸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돈을 너무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재능이 돈을 벌 수 있는 것과 연관이 되면 더 좋잖아요. 이 중에서 뭐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라 이거죠. 메타버스가 이제 그런 세상이 있어요. 발렌시아가도 이제 그런 데서 했고 이제 버추얼 휴먼 얘기할게요. 버추얼 휴먼은 뭐냐면 인간이 아닌 가상의 인간이에요. 이게 누군지 압니까? 처음 보죠. 아담이라는 가수. 30년 전에 나온 버추얼 휴먼. 그래서 저 가수가 처음 우리나라에서 소개됐을 때 발표된 곡이 수십만 대에 발표됐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3차원 어떤 저런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그 소프트웨어들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다 숫자하고 실내로 그냥 어려운 일을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스타가 됐어. 노래가 히트해서 스타가 됐어요. 그럼 방송에서 인터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그냥 나와서 인터뷰하면 되는데 저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뷰를 위한 뭔가 또 만들어야 돼. 근데 시간과 노력과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즉 쟤에 대한 개발비가 수입을 훨씬 초과했어. 이익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담 소프트라는 회사가 개발했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러던 차에 뭐가 나오냐? 로지라는 메탈 휴먼이 나왔는데 맞나요?
신한 라이프에서 TV에서 광고를 해요. 네, 로지가 춤을 추는데 저 처음 봤을 때 지하철에서 춤을 추고요. 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 그 광고를 봤을 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디지털 만들어.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왜 디지털 주문을 받느냐?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배우를 광고 모델로 쓰잖아요. 근데 잘 나가다가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뭔가. 그러면 광고 효과가 반감이 되잖아요. 무슨 아시겠어요? 나이도 들고 남자라면 또 군대 들어가야겠고. 근데 메타 주문, 버천 주문 어때요? 그런 일이 전혀 생길 일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제작비가 싸졌어. 빠르고 지금 기술이 발달돼서. 그래서 지금 버천 주문으로 가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세계 최초의 버천 주문이고, 그 다음에 이게 로지예요. 네.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이 가운데 꽃무늬 이게 로지. 그 다음에 미켈라라는 이건 진짜인 아니고 요게 버천 주문. 노래도 부르고 광고에도 나오고 패션 모델도 되고 돈을 무지하게 벌습니다. 예, 요게 이제 미켈라. 한번 보세요 나중에. 긴데야 이게 오른쪽에 LG에서 만들어내는 거쳐주문. 저 위에 거는 삼성에서 만든 거쳐주문 거쳐주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갖고 다 만들어내요. 거쳐주문을. 그래서 저 3차원 그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가장 유명한 엔진 소프트웨어가 뭐냐? 유니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유니티. 그거는 못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라이언 킹, 그런 그 3차원 영화의 80% 이상이 유니티라는 소프트웨어가 돼요. 네. 지금 그 이프렌드나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프렌드 그게 다 유니티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뭐 춤추전에 거치는 거니 근데 화면이 딱딱했는데 지금 인간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춤을 춰요.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제작을 하냐? 이렇게 제작을 해요. 3차원 볼륨매치 기술이에요. 즉 실제 사람이 좀 춤을 춰요. 보다 다 센서를 갖고 그러면 360도 카메라와 저 위에 카메라가 동시에 찍어서 그걸 3차원으로 구현을 해요. 그래서 버추얼 주머니를 입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런 기술이 있다. 자, 요거는 버추얼 주머니인데 고용을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고용을 해요. 한 달에 월급을, 그러니까 사용료를 200만 원을 내요. 그럼 뭘 하냐? 상담원 역할을 해줘요. 여러분들 인공지능 그 KT 지인이나 뭐 누구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 스피커로 해서 뭔가 말하면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메타 휴먼이 상담원 역할을 합니다. 예. 사용료가 200만 원 정도. 이게 점점 고도화될 거예요. 인공지능이 전공돼서. 그 다음에 시간이 CDC 되죠? 네. 자, 이게 유니티를 개발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신차 발표하잖아요. 광고. 이게 정말 잘 찍은 걸로 알고 있죠? 이게 유니티를 만들어요. 유니티는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개인이. 그래서 혹시 이런 데 관심 있으면 유니티 러닝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프로그램을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냥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디지털 트윈 얘기는 제가 해드렸고 MZ 세대가
회사가 경영진 회의도 메타버스에서 하고 리프레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입학식, 신입사원 환영회, 면접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BTS라든가 블랙핑크 이런 공연을 다니면서요. 예. 기존에는 아마 줌 공연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TV에서 하면 줌으로만 했죠. 지금 다 메타버스에서 해요, 공연을. 회사마다 이런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죠. HTML 기준으로 만든 홈페이지가 어때요? 메뉴가 있으면 여러분 가서 클릭하면 뭐가 나오고 또 다른 메뉴 하면 클릭하면 나오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메타버스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기존에 하는 홈페이지는 거의 다 이제 사라질 거고 메타버스형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기업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디토랜드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도 만나고 공연도 보고 하는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지금 우주수처럼 개발이 돼서 소개가 됩니다.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 실제 세계에서는 구찌를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메타버스에서도 구찌를 이 아바타한테 기입해요. 그럼 왜 저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만약에 제페토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내가 아바타를 만들고 아바타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구찌 디자인을 많이 입혀서 꾸미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구찌에 선호도가 생겨요, 그렇죠? 익숙해지고. 그러면 실제 매장, 백화점 매장을 가면 어때요? 저거 내 아바타한테 내가 입힌 건데 나도 입고 싶잖아요. 그런 걸 개념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자, 어떻게 일을 하느냐, 회사가. 직방이라고 알아요? 직방 알죠? 그 집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휴대폰에. 네. 직방이 400명의 직원이 있는데 실제 건물 몇 개 층을 빌려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어차피 그 사무실을 못 쓰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무실을 완전히 다 매각 처리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잠깐 보세요. 실제 자기들이 오프라인에서 일했던 건물 내형이랑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실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이제 로비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만약 3층에 있다, 내 사무실이. 그럼 3층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올라가잖아요.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층이 있죠? 이게 눌러. 그럼 올라가. 사무실에 들어가요. 3층이다. 예. 저렇게 했다가 지금 없어요. 실제 이 사람들이 이 아바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기자가 이 사람들 가까이 가니까 이게 켜진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자는 지금 다 집에 있어요. 집에서 근무해요. 재택근무를. 자, 그런데 아까 게더타운은 2D 아바타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바타를 보면 내가 아는 홍길동 이 사람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3차원 아바타로 만들어요. 왜냐면 좀 더 비슷해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차원 아바타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제페토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세요. 요즘 이제 오징어 게임도 제페토에서 할 수 있고요. 직접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로윈 다가오잖아요. 할로윈도 여기서 이제 방을 만들어서 놀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게 좀 할로윈. 저도 들어가 본 건데 제 아바타가 여기 있어요. 들어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도 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 초대해서 오늘 같이 놀는 거예요. 음악도 듣고 춤도 추고. 춤을 어떻게 추느냐? 여러분이 실제 추는 걸 그대로 반영하진 않지만 여기에 이모티콘들이 있어요.
이모티콘을 딱 펼치면 상당히 많은 이모티콘인데 이모티콘마다 클릭하면 춤추는 모양이 다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어느 이모티콘 하면은 뭐 너출 이모티콘 하면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것들 해서 각자 이모티콘을 눌러서 춤추는 거야 같이 친구들이랑 해봐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런 동영상도 이게 제 아바타인데 왼쪽은 제페트에서 제가 만든 거고 오른쪽은 이프린트에서 제가 만든 거.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게더 타운을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자, 게더 타운은 뭐냐면요,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사무실 공간도 있고 우리 교실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해변 비치 공간도 있고 파티 공간도 있고 다양한 공간을 우리가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건 무료예요. 그런데 기업들은 우리 회사 사무실이랑 똑같은 공간을 메타버스에 만들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친숙해지니까.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해요?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내부에 있으면 좋은데 내부에 없는 경우 어떻게 하냐? 외부에다가 올려야 돼요. 우리 이런 공간 만들어서 그게 보통 공간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작게는 3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 개발해주는 직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공간 디자인을 내가 잘하고 센스 있게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로 직업을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층이에요. 1층 사무실. 2층도 있어. 그런데 마당도 있어. 그럼 1층에 있다가 내가 2층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여기 3층인가요? 네? 5층. 4층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5층의 공간만 있어. 4층 공간은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도. 이걸 레이어라고 해요. 레이어 알죠? 레이어라는 말. 하나의 레이어, 층이라고 해요. 층 개념으로 설계를 해요. 얘들은. 그러니까 5층 레이어, 4층 레이어, 그 다음에 우리 운동장 레이어 이렇게 설계를 해요. 그럼 우리가 5층에서 운동장 가려면 어떻게 돼요? 4층 내려가서 3층, 2층, 1층 로비 지나서 운동장 가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포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스타워즈 같은 데 보면 타임 어디 캡슐 안에 들어가면 버튼을 누르면 쫙 사라져서 다른 위치로 가잖아요. 공간 이동. 그렇죠? 그 공간 이동하는 거를 포탈이라고 해요.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그래서 이 공간 중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게이트를 만들어요. 또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이트를 또 어딘가 만들어. 그러니까 이 게이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난 이 공간에서 절대 못 벗어나겠죠. 그래서 공간 설계할 때 이 레이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설계할 때 나는 3계층 공간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7층이 설계를 하고 이거와 이거끼리 서로 오갈 수 있는 포탈을 만들어줘야 돼요. 됐습니까? 이해가 돼요? 포탈의 개념? 예. 그럼 이제 설계를 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가 휴게실이 있고 대회실이 있고 교육장이 있어. 사무실이 있고. 그러면 사무실에 내 자리에 있다가 내가 저 교육장을 가야 되겠어. 그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키보드로 움직입니다. 움직여.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어디예요? 직선길이죠. 근데 여기 막 너무나 젊으면 어때요? 정신이 없잖아요. 실감도 안 나고. 그래서 이 벽을 넘어갈 수 없게끔 다 조치 취해요.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더 이상 못 가요. 옆으로 가야 돼.
됐나요? 그런 구현이 지금 다 가능해요. 또 하나 뭐가 있냐? 자, 여기에 사물이 있어요. 뭐 책상도 있고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면 게시판이 좀 있어서 게시판에다 내가 글도 쓰고 방명록도 남기고 싶을 수 있잖아요. 방문자 오면. 그러면 이게 게시판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내가 또 가까이 가면 여기다 메시지가 나와요. X키를 누르세요. 그럼 제가 키보드 X키를 누르면 그 게시판이 딱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 패드렛 쓰나요? 패드렛. X키를 누르세요. 그럼 패드렛 화면이 딱 나타나요. 그 다음에 X키를 누르면 유튜브 연동시킨 동영상이 나타나요. 이해되셨나요? 우리 현실에서 하는 거를 그대로 구현해요. 네. 그걸 오브젝트라고 해요. 오브젝트. 자, 이프렌드 얘기는 아까 해줬고, 이프렌드에서는 노래방 그 공간을 만들어요. 누군가가 노래방 공간을 만들면 노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노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영화 봐요. 그러면 영화 만드는 공간을 만들고 영화 제목을 딱 게시판에 넣어주면 저 영화 나도 보고 싶어. 그러면 그 시간에 같이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영화를 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누군가 계산한 영화방에 한번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같이 참여해서 이쪽에 영화를 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제가 지금 여기 강연을 하잖아요. 화면을 띄우고 이게 이 프렌드로 들어가면 그대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바타, 다 아바타예요. 여러분이 이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다 들리죠.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 친구들끼리 한번 창체 활동이나 뭐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성장해서 대학을 가고 사회를 나가고 할 때 이런 세계가 그냥 우리 일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익숙해져야 좋아요. 특히 면접을 메타버스에서 하거든요. 면접을 실제 면접하면 어떻게 돼요? 이 면접관이 이 안에 있고 우리 대기자들 밖에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초조하게 네? 질문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기 딱 앉고 면접하잖아요. 이게 이제 메타버스에서 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메타버스로 들어왔는데 메타버스의 조작법을 모르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작법을 모르면 거기서 당황하다 보면 진짜 면접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아마 대학 갈 때 뭐 면접을 볼 겁니다. 메타버스에서 가서 특히 유학을 가겠다. 미국 쪽 대학에 면접을 하고 싶다. 메타버스는 면접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상품을 몰라 나는 잘. 그럼 당황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자, 이제 미래 전망 얘기로 갈게요.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 엔진, 플라이휠이라고 하죠. 플라이휠. 자동차 엔진에 있는 구동을 시키는 플라이휠. 네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이 네 가지를 갖춰야 메타버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게임과 다른 점이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오픈월드는 뭐냐? 메타버스 세계로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제한적인 공간이 아니고 무한 공간이 제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든 가도 제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구 크기의 그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픈월드가 중요하다. 두 번째, 샌드박스는 뭐예요? 우리 바닷가 가면 모래 갖고 뭔가 쌓죠. 그게 샌드박스입니다. 부사하고 양동이에 넣고. 샌드박스는 뭐예요? 두꺼비 집을 만들었다 부시고 모래성 쌓았다 부시고 하는 거잖아요. 샌드박스는 그런 거예요. 즉 여기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용자들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줘요. 와서 그냥 소비하고 노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서 뭔가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까 아바타의 굿즈를 만든다든가 공간을 만든다든가 한 거 있죠? 그런 게 일어나주는 거예요. 거기서 돈도 벌어요. 수익도 창출해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게 들어가요.
우리 게임은 기존의 게임 다 돈만 썼어요.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는 이제 돈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도 쓰겠지만 동시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바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바타. 근데 이 아바타는 2차원보다는 제가 보기 3차원 아바타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야 좀 실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은 이게 비싸요. 이 HDM 이게 비싸요. 오큘러스가 보통 40만 원 해요. 40만 원. 그 다음에 좀 무거워. 그렇죠?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되면 이게 10만 원대 이하로 아마 내려갈 거라고 봐요. 가벼워지고. 그러면 이걸 써야만 우리 인간은 3천을 볼 수 있어요. 화면에서 3천, 현실에서 우리가 3천원이 보이지만 화면에서는 3천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D TV라고 아시죠? 요즘 잘 안 쓰는데 컨텐츠가 부족해서 3D TV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안경 끼야 되죠. 이 디바이스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 메타버스다. 그래서 게임이랑 좀 다르죠? 게임이랑 달라요. 게임은 여러분이 물론 그 아이템을 사서 내 마을을 짓고 성을 짓고 하는 샌드박스 기능은 있어요. 오픈월드는 약간 약해요. 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이코노미가 있어요, 없어요? 게임하면서 상 팔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바타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거기 내 아바타 나오게 하는데 약간 달라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뭐라 하냐면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 그리스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가상 게임.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을 다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게임을 하면서 장소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유적지들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렇게 대치가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동차 설계도 그렇게 하고. 예. 인게이지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여기도 굉장히 3차원으로 잘 만드는 회사예요. 요거는 이제 기기들 계속 새로운 기기들이 나올 겁니다. 워크룸은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만든 워크룸. 아마 학교마다 지금 메타버스가 초창기라고 하는데 학교마다 저런 오큘러스 같은 거를 몇십 대 구비해서 과학실이라든가 이런 체험실 이런 거 만들어서 아마 운영하는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이거 HDM하고 3천 가량 메타버스를 경험하는 그런 시절이 곧 올 겁니다. 이미 인천교육청은 만들었습니다. 예? 이미 인천교육청은 만들었어요. 개덕타운하고 그래서 예.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학교들은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고 이제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경험하셨나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개덕타운에서 이제 애들 하기 어려운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 실험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서 이제 원도심 중심으로 그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가지고 예. 그 이제 박스로 사면은 이제 다 할 수 예. 있게 가상세계. 그러면 저거를 한번 보세요. 랩스터라는 게 있어요. 랩스터 들어보셨나요? 랩스터. 가상에서 실험을 해요. 네덜란드가 만든- 지능형 과학실이라고 해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 구축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하려면 굉장히 시약도 있어야 되고 뭔가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가상에서 이거 몸을 쓰고 실험을 하는 거야. 똑같은 효과를 얻는 거예요. 네. 수만 가지 실험을 해요. 그 안에서.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자, 이거는 기술 수용 주기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이 곡선은 뭐냐? 기술이 세상에 처음 나타나면 누가 먼저 반응을 하는지, 그다음 기술이 어떻게 성숙돼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럼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사람들이 와 하고 달려들까요? 남들이 한 거보고 달려들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비용이에요. 그럼 기술이 나오자마자 뭐야?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우리 매니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노베이터. 이 사람들은 새로운 거 나오는 것만 안테나를 세우고 보고 있어. 그래서 나오면 무조건 사든가 경험을 해요. 그 다음에 달게 된 사람이 누구냐? 얼리 어댑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얼리 어댑터가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고 이노베이터가 먼저 앞장서고 조금 알려지면 얼리 어댑터가 그 다음에 들어와요. 그러다가 대다수 전기 다수 수용자라고 해요. early majority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그 시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early adopter와 전기 다수 수용자 사이에 캔슬이라는 게 있어요. 계곡. 기술이 발전하다가 훅 빠져버려요. 그럼 기술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기술들이 이 세상에 나오고요. 수없이 많은 기술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중에 일부 몇 프로만 우리 대중한테 알려집니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 캐즘을 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메타버스는 지금 어느 상태일까요? 메타버스는 캐즘을 넘기 전일까요? 캐즘을 넘고 있는 상황일까요? 넘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넘었어요. 왜냐하면 기업, 기관, 학교들이 지금 메타버스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미 이걸 넘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사라질 기술이나 사라질 그런 분야가 아니다. 승용이 장발 거. 요즘도 매일 메타버스 기사가 안 나오는 날이 없어요. 어느 회사에서 메타버스에서 뭘 했다, 누가 뭘 했다, 늘 뉴스로 쏟아져요. 가장 많은 뉴스. 따라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자, 개인들은 뭘 할 수 있느냐? 굿즈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요. 드라마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공간 설계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붐이 되다 보니까 강사들이 또 많이 생겨요. 다양한 새로운 직업군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없어지는 직업도 많지만 예상치 못했던 직업들이 막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데 관심 있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로블록스 스튜디오인데 로블록스에서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툴이에요. 뭐 메뉴를 가져다가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아바타 만들기 하고 5천만 원 수입을 올리는 학생도 있고 사람도 있고 청년이 있고 제프도 스튜디오에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공간도 하고 이거는 PC에서만 돼요. 뭔가 만드는 작업은 스마트폰에서 되는 거 아니고 PC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 설계입니다. 예. 이 사람이 월 1,500만 원의 수입을 고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는 제페토 아바타 디자인.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달에 몇만 원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꾸준히 올렸어요. 몇십만 원. 작년까지 한 300 정도 수입이다가 올해 들어와서 확 폭발이 되니까 매월 1,000원. 이해가 됐어요? 좋은 직업.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재능이나 관심이 있으면 한번 도전하는 것도 좋다. 고민의 수입이고 이게 다 거기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드라마 제페토로 드라마를 만들어요. 관심 있으면 드라마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실제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페토에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가 돼요. 이건 인게이지라는 그 플랫폼인데 3천 공간이 훨씬 더 웅장하고 멋있죠. 그렇죠? 네. 제페토나 리프렌드랑 달라요. 여기서 주로 인게이지라는 회사는 하이테크 회사고 주로 큰 어떤 전시라든가 미술, 뮤지엄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하는 회사예요. 네.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앞으로는 저런 공간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직종이 굉장히 각광받는 직종일 겁니다.
자, 이게 크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크몽? 학생들. 크몽은 뭐냐면 플랫폼인데 나 PPT 자료 좀 잘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쪽 안에 전문가가 있어요. PPT 자료 만들고 싶어. 나 동영상 제작하고 싶어. 그럼 이 크몽 그런 걸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럼 이 크몽에서 보세요. 이 독도맵이에요. 제페토에서 쓴 독도맵. 동화마을, 디토랜드, TVN에서 하는 것들 보세요. 개발비가 200, 400, 700, 1000, 3000만 원. 복잡도에 따라서 좀 올라가요. 상당히 각광을 받을 직업입니다. 네, 웬만한 월급쟁이가 훨씬 낫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저거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세계가 열리고 있다 하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많아요. 네, 여기 1000만 원짜리 있고 그래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D2A라고 해요. 여러분 B2C, B2B라는 말 들어봤어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이거는 기업이 개인한테 상대로 뭔가 물건을 파는 베이스를 B2C라고 해요. 그렇죠? B2B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예요. B2C, B2B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B2G라고 해요. Government. 정부나 기관에 이렇게 뭔가 납품하고 하는 것들. 근데 이제 뭐가 나왔냐? D2A가 나왔어요. Direct to 아바타. 아바타용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아까 저는 굿즈 있죠? 저런 분야 직업이 새로 생겼어요. 그건 D2A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메타버스를 모르면요 관심도 없고 신경 끄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세상은 이미 메타버스 세상으로 가고 있고 더 발전되는데 여러분이 난 몰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하건 어떤 공부를 하건 관계없이 왜? 이 세상은 글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열심히 좀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거기서 기회가 보여요. 아,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메타버스 이런 거랑 연결시키면 좋겠네. 그러려면 메타버스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학과 공부, 우리 뭐 입시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짬짬이 메타버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자, 제가 이제 그럼 메타버스를 어떻게 메타버스로 만드느냐 10단계를 제일 처음 뭐냐냐 스마트폰에 제페토나 이프레임을 설치해서 써봐라. 기본 사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쓰는 법을 알았으면 거기서 여러분도 모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뭔가 해봐라. 그럼 이게 뭐가 생겨요? 기획력이 생겨요. 프로젝트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학생 기록부에 적으면 돼요. 여러분 에세이 집어넣으면 돼요. 됐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PC에서 게더타운을 한번 써보고 게더타운의 공간도 만들어보고 제페토나 이프렌드의 아바타나 공간도 만들어 봐야겠어요. 꼭 직업이 안 되고 관계가 없어요.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메타버스에 대한 기사, 방송, 뉴스가 나오면 관심 있게 봐라. 그래서 기사를 딱 읽으면 이 얘기 알 정도 돼야 된다. 깊이는 알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족이랑 같이,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플랫폼을 같이 써봐야 됩니다. 어차피 메타버스는 뭐냐? 협업 공간, 소통 공간이에요. 같이 써봐야 좋다. 그다음 여섯 번째, 이제 이 고글이라든가 HTML 있으면 3차원 세계를 경험해라. 학교에 많이 되는 학교에서 경험하면 좋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 뭐 아버지가 너무 그런데 매니아야. 그래서 누구보다 그런 걸 빨리 사. 집에서 한번 경험을 해봐요. 아니면 경험하는 매장들이 있어요. 굳이 사지 않아도 그런 매장을 가서 경험해봐요.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러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줘요. 근데 학습이 가장 잘 될 때가 언제죠? 누군가를 가르칠 때 학습 효과가 가장 좋아요. 아시죠? 가르쳐주세요. 이 10단계 이해가 되셨죠? 네. 첫 단계는 뭐예요? 써봐라. 써봐라. 네. 시간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저거 보여드릴게요. 동영 이거고, 자 이제 저한테 이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요. 학생들이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대학생 취업을 앞둔 학생도 있고, 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마다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라는 요청자가 많이 와서 이거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건 진학 쪽이겠죠,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돼요? 경험해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굿즈나 공감 맵 개발하는 것도 좀 경험해봐라.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래요? 블로그 하시기. 블로그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 포트폴리오예요. 제가 이제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 가르치거든요. 코칭도 하고. 네. 본인에 대해서 뭐 보여줄 게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그랬을 때 뭘 보여줄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하는 건 별로 안 되죠. 그때 블로그를 보여요. 그래서 내가 현대자동차를 들어보고 싶어. 그럼 내 블로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에 대한 뭔가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면접관이. 준비를 잘했네. 굉장히 전문가 수준이야. 합격시키겠죠? 똑같아요. 여러분 유학학원, 진학학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것들을 블로그에 운영해서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놔요. 됐습니까?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그 다음에 해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인터넷 검색해서.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포트폴리오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릴게요.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 잘 아시죠? 이 왼쪽 코카콜라의 홈페이지예요. 메뉴가 있어요, 그렇죠? 클릭해야 돼요. 정보 보여줘, 읽고 다 다른 메뉴 갖고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오른쪽에 새로 만든 메타버스용으로 새로 만든 코카콜라예요.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코카콜라의 기도타운에 입장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 제가 가운데 있죠. 원더풀이라는 플래카드가 모래 바닥에 보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동 방법은 키보드에 있는 좌우 상하 방향키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오브젝트에 다가가면 팝업창에 나타나는 동작을 영어에서 오브젝트에서 누르라고 컵에 가서 X X키를 한번 뭔가 눌러보겠습니다. 새로운 코카콜라에 대한 나타나요. 안내 광고문이 보이네요. 브러쉬가 나타나기도 하고. 방명록을 남기는 장소네요. 예. 옆에 의자로 이동하여 앉아서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다면 전체적인 맵을 보면 되는데 네. 화면 아래 가운데 있는 여기를 클릭하면 네, 가운데 클릭하면 맵이 팝업창으로 나타납니다. 이 전체 맵이 기도타운에서 조각으로. 만들어진 코카콜라 전체 맵이 여기 보이죠. 맵에서 보니 지금 저는 모래사장에서 이동 중이고 저쪽에 다른 보이죠? 곳에는 몇 개의 건물이 보입니다. 마트도 있고 다른 건물들이 몇 개 더 보이네요. 뒤쪽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고 에드벌룬도 있네요. 이 건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건물에다가 안 이런 들어가서 들어가더니 들어갑니다. 갤러리처럼 구경할 수 네, 있는 이 전시실이 갖춰져 들어가요.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레이어가 나타나는 웹 거예요. 전시를 하러 가는 게 안내를 바닥에 표기하여 가이드를 하고 있네요. 갤러리처럼 쭉 가면서 오브젝트를 실행하는 그런 거예요. 왼쪽 하단에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실행됩니다. 갤러리에서 X키를 누르면 환경재단에 대한 안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갤러리 가운데에는 전체 맵에서 보았던 코카콜라 원더풀의 전체 조각표가 다시 보이고 있네요. 갤러리의 마지막에는 OX 퀴즈를 푸는 방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이때 아바타를 빠르게 움직이려면 마우스를 원하는 위치에 두고 왼쪽 버튼을 두 번 퀴즈를 풀어요. OX 퀴즈를. 퀴즈는 한 번부터 5번까지 맞추는 게임이고 틀리면 아래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퀴즈 1번을 통과하고 2번으로 넘어갔네요. 이번 문제는 맞다고 생각되어 한 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예, 맞았습니다. 세 번째 퀴즈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X로 가보겠습니다. 예, 맞았네요. 4번은 틀렸다를 선택합니다. 마지막 퀴즈도 통과됐고 이제 여기서 인스타그램 인증 사진을 남기는 위치네요. 트로피에서 제출을 누르면 인증샷을 찍어주네요. 인증 사진 찍었어요. 그럼 이제 퇴장합니다. 출구로 나왔고 옆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큰 마트가 보이네요. 코카콜라 마트. 또 다른 레이어로 들어간 사진도 거예요. 찍고 춤을 추네요. 구경을 마치면 다시 출구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빠져나오고 여기 화살표가 보이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경하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저 뒤쪽 건물로 볼까요? 여기 또 올라가는 표시가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드벌룬까지 올라가네요. 여기서 구경을 하고 여기로 올라갈까요? 더 올라가요. 한 사람이 벌써 올라가고 있고 구경하고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굉장으로 들어갑니다. 페트병을 어떻게 재생하는지 컨베이어 벨트가 보이네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홈페이지 방식이 아니고 코카콜라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방법으로 전환될 겁니다. 회사나 학교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방문자들이 새롭고 몰입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게 앞으로의 추세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트렌드 2020 저자 신지우였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홈페이지와 메타버스 차이죠. 저거하고는 뭐예요? 마치 공장을 처음 듯한 느낌. 그렇죠? 그렇게 다 바뀔 거예요. 미추고등학교의 지구 홈페이지도 아마 그렇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강연은 마치고요. 그리고 질문을